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의 강신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약 한 1시간 남짓 살펴볼 주제는요. 소셜 임팩트예요. 그래서 저희 이번 세션의 이름은 사이언스 스타트업의 소셜 임팩트. 저희 이번 행사의 그 이름이 사이언스 스타트업 쇼잖아요. 그래서 SSS, S가 세 개인데 저희는 거기 끝에다가 소셜 임팩트를 붙여가지고 SSSI입니다. 네, 임팩트가 붙었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소셜 임팩트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소셜 벤처로서 상장한 국내 이제 코스닥 상장한 기술 특례 상장한 첫 사례인 노을 주식회사 사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미스크의 노성진 컨설턴트님 모시고 또 소셜 벤처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소셜 임팩트를 주제로 저희가 세미나를 만들었는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먼저 앞에 용어 정리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제하는 자원 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회 추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기업가적 기회가 어디에서 오느냐, 무엇이 기업가적 기회이냐, 기업가적 기회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고객이 문제가 있어야지 기업가적 기회, 사업 기회가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기업가 정신이 기회 추구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회는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앞에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붙었을 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을 때 그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부분은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회, 사업 기회, 사업 기회가 어디서 오느냐? 고객의 문제 해결에서 오는데, 앞에 사회적이 붙으면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기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 기업 영리 기업의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우리가 벤처 기업과 소셜 벤처를 또 좀 용어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는 거는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술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생 기업이라고 한다면, 소셜 벤처는 경제적 가치에다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신생 기업인데, 그 가치를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즉 혁신을 통해서 창출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 가치란 무엇이냐?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고요. 뭐 예를 들자면 유엔에서 발표한 이 17가지의 사회적 가치들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하고요. 빈곤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각종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셜 임팩트는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소셜 임팩트는 사회적으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 우리가 사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소셜 임팩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셜 임팩트는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인해 일어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소셜 임팩트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기업들이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신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무언가 하는 것, 자신의 사업 활동을 하는 중에 바로 사회적 가치가 창출이 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 연계라는 것은 기업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목적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다 하느냐. 이게 많은 영리 기업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 CSR 활동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소셜 벤처들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소셜 임팩트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가? 나는 우린 소셜 벤처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에요. 그럼 나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셜 임팩트는 우리 모두 이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가들 입장에서 모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이유, 소셜 임팩트가 우리 일반 창업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이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혁신이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혁신이고요. 결국에 문제 인식이 중요하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와 그것을 더 넓은 관점에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문제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문제 인식이 결국에는 혁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노을이라는 회사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창업 기업에게 소셜 임팩트, 사회적 가치, 이 소셜 미션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신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기업가 정신 활동, 창업 활동이라는 것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기회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결국에 내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을 해서 내가 필요한 자원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결국에는 경제적 가치 창출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했다라는 것과 제가 이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소셜 벤처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사회 소셜 미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창업 기업이 소셜 미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준비한 내용이고요. 우리 플로어로 노을에 창업 멤버 중에 한 분이신 안종건 이사님을 모시고 노을의 소셜벤처 IPO 상장 사례인 노을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노을에서 지속가능성 책임을 맡고 있는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먼저 여기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수도권에 회사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아는 기업들하고만 계속 같이 있다가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또 사이언스 스타트업 쇼, 이렇게 좀 기술 기반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요청받고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노을, 저희 회사죠. 세상을 위한 기술로 IPO를 넘어서 임팩트를 꿈꾸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목에 담겨 있듯이 저희에게 IPO, 많은 어떤 금전적, 재무적인 어떤 목표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IPO가 굉장히 꿈일 텐데요. 저희는 IPO가 시작입니다. IPO 저는 시작도 안 했고요. IPO는 시작이고, IPO를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임팩트가 저희가 이제 꿈꾸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처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조직이라는 시스템에 내재화되고, 그게 내재화됐을 때 어떤 성과들이 나오고, 그게 얼마나 더 우리의 가는 어떤 방향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을의 정체성을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노을은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부족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탈중앙화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탈중앙화라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인 면에서는 저희 이따 디바이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바이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반에 걸쳐서 40여 가지의 요소 기술이 융합된 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소셜 미션 벤처, 보통 얘기하는 소셜 벤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창업 멤버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창업 멤버는 아니고요. 초기에는 제가 다른 회사에서 똑같은 어떤 지속 가능성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서 처음에는 밖에서 같이 돕다가 이제 중간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창업자는 저렇게 이제 세 분이 계시는데요. 저 왼쪽에 이제 저희 CEO를 맡고 있는 임찬양 대표라는 분입니다. 임찬양 CEO는 VC 출신입니다.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속 그 VC 영역에 있었던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계속 대학 때부터 계속 생각했던 것이 창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임팩트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VC로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그때는 임팩트란 개념을 뭐 저희 임창희 대표가 모르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어떻게 미치지라는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을 계속 고민하면서 있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다른 이제 그 저 세 분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20년 만에 만나게 된 케이스가 오른쪽 아래 그 이동영 대표라는 분은 미국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박사를 하고 바로 말라위로 날아가서 현지에서 이제 의료 쪽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현지의 이런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구나. 그리고 선진국의 시스템은 이 개도국이나 저소득 국가에 맞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고민 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해결책은 없었지만 그런 경험에 기반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한국으로 와서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깁니다. 그랬는데 20년 만에 왼쪽에 임찬양 CEO죠. 친구가 이걸 보고 그때 마침 말라리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저희 임찬양 CEO가 이제 투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소개해줘야겠다.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말라리아 해결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나서 20년 만에 뭐 회포도 풀고 그렇겠죠.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 현지 어떤 개도국의 문제를 들으면서 임창양 CEO가 평소부터 생각해왔던 어떤 비즈니스적인 구상이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직장 가서 하지 말고 비즈니스로 같이 그려보자라고 해서 그 제안을 임창양 CEO가 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다른 어떤 또 다른 이제 동창인데요. 저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술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나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 그다음에 법무 이런 쪽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미션과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이런 조직 관련된 거는 우리가 셋 다 이제 공대 베이스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초반부터 저랑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이런 조직 경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어서 같이 창업하고 그다음에 초기부터 저희가 미션도 수립하고 그다음 회사의 방향성을 초기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사가 시작됐고요. 그런 방향을 처음에 많이 고민하고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가다 보니 이제 중간중간 저렇게 뭐 굴곡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들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시드 라운드부터 시리즈 A, B, C, 프리 IPO까지 해서 올해 상장하기까지 그래도 나름 저희가 목표한 마일스톤들을 계속 이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럼 올해 IPO를 해서 저희한테 뭐 대단한 어떤 다른 것들이 생겼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달성할 수 있는 그 목표를 더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IPO는 우리에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의료 접근성과 진단 정확도 간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지금 현재와 같은 의료 중앙 집중식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진단 랩이라고 하는데요. 대형 병원의 실험실 같이 뭐 전문 인력이나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은 진단 정확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곳들은 뭐 종합병원에 한번 가려면은 뭐 몇 개월 전부터 예약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저런 진단 랩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 세계 1% 미만입니다. 전체 기관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왼쪽 위에 POC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까울수록 예를 들어서 동네 병원이나 아니면은 보건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코로나도 집에서 키트로 했잖아요. 근데 그 키트로 검사를 아무리 해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낮아지고 인프라가 부족한 현상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인 딜레마를 정확도도 높으면서 접근성도 동시에 높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미션을 처음에 저희 경영진 4명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거를 이제 저희 미션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특히 처음에 집중했던 것은 그 중에서도 세계 3대 감염 질환인 말라리아였습니다. 말라리아가 이런 의료 접근성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억 1천만 명 정도 됩니다. 말라리아는 수십 년 이상 매년 2억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그중에 95%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겠죠, 아프리카는. 그리고 연간 작년 2020년에도 6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연간 사망자가 4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중에서 5세 미만 아동이 3분의 1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불평등 요소가 같이 담겨 있는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라리아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발한 게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게임 체인징 솔루션인데요. 마이랩 플랫폼이라는 저 진단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마이랩 진단 플랫폼은 카트리지와 일회용 카트리지와 인베디드 AI 그리고 소형의 플랫폼 디바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실험실이나 전문 인력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해결하는 실험실이나 전문 인력이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대형 병원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말라리아 진단의 이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랫폼 디바이스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말라리아뿐만이 아니라 카트리지를 혈액 분석이라든지 암세포 분석으로 카트리지를 바꾸기만 하면 다른 진단으로 다른 검사로 확장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의 이 일회용 진단 카트리지는 랩 오너 칩이라고 하거든요. 실험실이 칩 안에 들어가 있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를. 그러니까 실험실이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랩 오너 칩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형 병원의 실험실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그런 요소들을 인프라를 저 안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 인력들이 실제로 그 현미경을 보고 진단을 하는 그것을 디지털 이미징을 해서 인베디드 AI가 전문 인력만큼 판단을 하는 그런 인베디드 AI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큰 장비를 저희가 요만한 어떤 벤치탑 형태의 장비로 그래서 저소득 국가나 이런 데서도 열악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옮길 수 있고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랩이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말라리아 진단 프로세스를 100년 만에 바꿨다고 하거든요. 저희 디바이스가 세계 최초고 세계 유일이고 아직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워낙 융합 기술이 많다 보니까 말라리아 진단에 11가지 정도 되는 모든 단계를 전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만에 이 프로토콜을 바꾼 제품이라고 아직은 글로벌에서 열심히 저희가 알리고 있지만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마이랩은 실제로 마이랩을 사용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계속 실행하던 이렇게 피를 펴고 염색하고 물로 씻고 말리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한 작은 디바이스 안에서 전자동화 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제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휴먼 에러 없이 정확한 진단으로 쭉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해결하고자 했던 것처럼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카트리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혈액을 다루는 그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실험실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막 갖춰져 있는 실험실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시연을 할 때도 저희는 여기 이 팔에 있는 혈액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손끝에서 한 방울만 뽑습니다. 한 방울만 뽑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저희가 한 방울 뽑고 바로 집어넣고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디바이스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런 인프라가 필요 없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어떤 액체로 사용하는 기술을 고체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인데 그래서 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기술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은 혁신적이에요라고 기술 스타트업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점점 이제 이해관계자들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22년도죠. 그러니까 올해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유니데이드라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그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인데 거기서 매년 뭐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발간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다시 발간됐는데 말라리아 진단 시장 및 기술 전망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높은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말라리아에 관련해서는 거기에 본문 중에 저희의 제품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현존하는 어떤 그 말라리아 진단 관련된 진단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모스트 어드밴스드된 디지털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 리포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혁신성이 저희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어떤 기술 혁신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아가는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의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혁신적인 것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제 어떤 동인들이 있었을까? 저희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어떤 혁신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저희 얘기를 듣고는 어떤 게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혁신의 원동력이 저희가 가진 사회적인 미션, 아까 교수님께서도 강신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회적인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반드시 달성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어떤 지식과 집단지성과 그런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어떤 퀀텀 점프라고 하죠.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저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전에 시도하지 않던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혁신 기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성 철학입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런 가치를 이뤄나가는 방식이 현대 사회의 뭐 ESG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기업의 형태를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탁월한 기업의 형태를 유지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그걸 이뤄나가자라고 했었고요. 지금 돌아보면 저희가 아직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의 사회적 미션과 지속 가능성 철학이 저희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말씀을 좀 더 드리고 그럼 이런 초반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미션과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ESG를 진심으로 뭐 실천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호에 그치지 않고 내재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이런 내재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에게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의 미션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저희 경영진 4명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문구 하나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그 다음에 도전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새로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혁신의 길을 잘 보여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을 다 새로운 해결 방법을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까, 이런 고민들을 몇 주에 걸쳐서 굉장히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미션을 정했고요. 이 미션이 보통 기업에게 미션이라는 거는 존재의 이유거든요. 왜 존재하는가? 뒤에 말씀드릴 또 지속 가능성은 존재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과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철학, 존재의 방식을 저희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은 뭐 요즘에 ESG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그 경제적인 어떤 이윤 극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까지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을 만들자라는 사고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반부터 어떻게 내재화를 할까라는 고민에서 2가지 접근법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진정성 있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은 사회적 미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할 때 구호로만 그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조직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 요소 하나하나에 내재화되지 않는 한은 중간에 저희가 경영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투자를 받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을 받으면서는 미션 드리프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게 되면 처음에 했던 시스템이 무너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스템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저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가운데 우리의 회사의 어떤 기업의 코어를 잡아주는 것이 미션과 가치와 철학이고요. 그 미션과 가치와 철학 위에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이 우리의 미션과 가치와 철학을 실제로 실행할 정책과 시스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체감할 조직 문화, 사람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미션과 철학을 잘 실천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 그리고 이런 것들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탁월한 구성원들, 또 비즈니스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탁월하고 탄탄해야 됩니다. 동시에 사회적 미션이 있다면 사회적 미션으로 의도하는 임팩트까지도 모델이 굉장히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익과 임팩트 모델이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는데 저희가 보는 그런 상태를 시스템적인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션과 지속 가능성의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는 저런 시스템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스타트업이 생존하기도 바쁜데 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다 신경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럼 노을은 어떻게 해왔냐?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성만 있으면, 진정성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여력이 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저희가 왼쪽이 이제 그러니까 초기부터 창업 단계에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저희는 아직 저기 가운데 노을이라고 써진 거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저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당연히 비용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이나 비즈니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기업들이 하는 뭐 이런 걸 지켜라, 협력사 상생해라 이런 것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도움되는 지속 가능성과 미션의 요소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션과 접근법,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시간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서 저희가 미션과 가치와 철학을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수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우리가 미션을 담고 지속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오히려 기술 개발 이런 거에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경영의 원칙을 정하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나 그런 지향점을 좀 명확하게 같이 계속 공론화를 하고 구성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라는 어떤 온보딩을 강화해서, 온보딩에서도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보딩을 강화해서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런 생각에서 내적인 동기부여, 주도적으로 일하게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더 회사가 커질수록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 마지막에는 이제 당연히 대기업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진정성 있게 하는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창업하자마자 2016년 초에 몇 주에 걸쳐서 저희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뭐 사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하우, 그러니까 우리의 접근법, 비즈니스 접근법 중에 하나로 저 문제와 니즈 기반 솔루션이라는 걸 정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여러분들 뭐 쉬운 예로 아이폰 12에서 아이폰 13으로 가는 게 여러분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아이폰 13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밸류 애드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더 높이는 거죠. 저희는 그러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문제가 이미 존재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문제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접근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도 그렇고요.
지금 개발하는 뭐 혈액 진단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암세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로 사람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문제, 꼭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어도 불편하거나 소외되는구나 라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저희는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기술이 워낙 노블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제안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위생 쪽에 쓰면 어떻겠냐, 저희한테 그건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뭐 위생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저희가 비즈니스에 집중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영역을 좁히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더 명확하게 하게 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미션, 어프로치,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아워, 왓 이렇게 적은 영역인데요. 비즈니스에서는 뭐에 집중할까? 메디컬 액세스, 의료 접근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시장에만 들어가자. 그리고 암 정복 부분은 우리의 진단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타겟팅하자.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세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또 그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어차피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보자라고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들어가지 않고요. 연구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진짜 멋진 기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더 몰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인데요. 왼쪽에 NGSI라는 어떤 친환경적인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카트리지에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그 기술은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도 저희가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속 가능성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는데 메탄올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메탄올은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연구원들이 우리 실험하는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메탄올을 계속 사용하는 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독성이 없는 에탄올로 사용해 보자 했는데 메탄올로 1분 30초 만에 되던 게 에탄올로 30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저희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회사로서 개발해 보고 싶다라고 구성원들이 얘기를 해서 그 시간을 줬고요. 메탄올만큼 시간이 1분 30초 내에 들어가는 기술로 에탄올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 메탄올은 한번 국제 운송을 하려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행기로 절대 실을 수 없고요. 굉장히 그 유통 어떤 배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패키징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에탄올은 그에 비해서 훨씬 유통 비용이 싸게 되고요. 배송 비용이 싸게 되고 오히려 비용적으로 높은 효과를 개발하는 지속 가능한 개선하는 지속 가능한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지속 가능성과 미션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기술, 조직, 인사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했던 게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의사결정 단위에 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합류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미션과 지속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이 최고 의사결정에서부터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합류를 했고 이런 거버넌스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지속 가능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큼 들어가겠네. 게다가 경영진이면. 근데 그 부분도 제가 다른 스타트업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런 관심이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서스테너빌리티 오피서로만 제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도 스타트업들도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COO가 다 있거든요. CSO, 서스테너빌리티 전문가인데 COO의 역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역량과 역할을 갖춘 사람을 경험을 갖춘 사람을 그 자리에 있게 하면 여러 가지의 뭐 다면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뭐 COO와 CSO의 역할을 겸해서 조직의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속 가능성 같이 최고 의사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느낌 없이 저희가 스타트업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 구조를 구성해서 왔습니다. 또 저희가 하나 좀 했던 게 뭐냐면 기업마다 정관이 있거든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미션 가치 철학을 정관에 다 명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회사로서는 좀 특이하게 네, 죄송합니다. 특이하게
임팩트 투자자가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으세요. 저희는 일반 투자자 분들하고 투자자들만 들어와 계시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는 뭐 수익성, 단기적인 수익성만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처럼 정관의 이런 경영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IRR 도 오히려 숨기지 않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가치와 이런 지향점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일반 투자자고 자금력 있고 탄탄한 VC임에도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이런 미션에 이런 정관에 들어가 있는 어떤 미션에 동의를 하셔서 굉장히 인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기업의 어떤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관을 저희가 수정하고 정관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크게 돈이 들지 않겠죠. 우리 정관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우리는 비즈니스 접근법을 미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보통 기업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이 잘 나냐 안 나냐 이렇게만 보는데 저희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왼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가치 창출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비즈니스 가치를 얼마나 높게 창출할 수 있냐라는 기준 하나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로드맵을 세울 때마다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건 시장성이 높은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일으키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답을 못하는 것들은 보류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다시 답을 할 수 있을 때,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유망하고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는 이 오른쪽 위의 영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속 로드맵에 반영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또 뭐 지속 가능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 ESG라고 하는데요. 뭐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넓은 범위로 하는데 가장 먼저는 법규 준수, 기업으로서 어떤 책임 있는 법규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실천해 나가는 거, 마지막에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전략 체계를 수립했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담당하는 어떤 추진 조직도 저희가 만들었었고 성장해 나가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으로는 조금 이르게 저희 자체만의 우리가 추구하는 미션과 사회적 성과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매년 보고하는 사회 성과 보고서 그리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런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번째 발간을 했었고요. 그 안에는 노을이 추구하는 바가 어떤지, 그다음에 노을이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내재화를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저희가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오히려 저희에게는 이제 글로벌, 특히 어떤 뭐 고객들이나 이해관계자, 그 국내의 어떤 저희의 이해관계자분들께는 저희가 브로셔보다는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더 책임 있게 공개하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있는 자료다라고 보거든요. 브로셔는 보통 홍보성이 강하니까요. 저희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굉장히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어떤 도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뭐 내부에서도 지속 가능성 교육을 처음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정기 필수 교육으로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런 요소를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라든지 관리 부서에서도 조직을 운영할 때 더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지금 조금 오랫동안 이런 노력들을 해오다 보니까 이제는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우리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회사야라는 인식이 되게 분명하고요. 본인들의 삶에서도 계속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굉장히 회사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은 연구 개발하는 연구원인데요. 회사 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자는 캠페인을 본인이 직접 주도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더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저희가 뭐 슬랙이라든지 요즘에 소통 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툴들을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모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걸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모임이 10개가 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미션과 지속 가능성에 동기부여된 구성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회사가 통제하지 않아도 관리하지 않아도 본인의 높은 윤리의식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조직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내부적인 우리가 어떤 뭐 미션과 지속 가능성에서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정도의 툴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드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걸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자가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교육이 실습이 같이 있거든요. 그 실습에서 패키징을 좀 고쳐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패키징도 우리 제품의 실제 패키징을 바꾸고 있는 노력들을 회사의 전사 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계획을 저희가 해 나가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미션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느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우리의 소위 건강하고 탁월한 조직 문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달성해왔던 어떤 투자와 그다음에 개발의 성과와 기술의 어떤 발견과 그다음에 IPO와 같은 어떤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어떤 신뢰도 높은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과 미션에 추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런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초반에는 더 에너지 낭비, 비효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이 여기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전까지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어떤 임계점을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효과가 눈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강력한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가진 구성원들이 소수일 때는 뭐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미션을 가진 구성원들이 뭐 어떤 걸 할 수 없기도 하고 다른 구성원들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점점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고 우리는 지속 가능한 회사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항상 투명하게 경영해야 하고 우리들 사이에서도 서로 협력적이고 내거 니거 경쟁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가져가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게 임계점을 넘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O를 한 것보다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고요. 또 과정에 불과하고요. 그거보다 저희가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그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효과들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은 점점 더 미션과 지속 가능성 관점을 자기 업무에 적용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되게 높은 신뢰를 갖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회사의 미션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도성과 집중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리후생을 하려고 완전 자율근무와 무제한 휴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주도성과 집중력이 높은 구성원이 대다수다 보니까 휴가를 체크할 필요가 없고 원격 근무를 할 때 진짜 업무를 하는지를 볼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이 높아지는 게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비슷하게 구성원들이 굉장히 높은 자율성과 높은 책임과 윤리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회사에 대한 신뢰와 아까 말씀드렸지 회사도 저희도 막 어려울 때가 있고 막 비상경영도 하고 그랬거든요. 비상경영 할 때 회사 어렵다, 안 될 것 같네, 스타트업인데 망할 수도 있겠네,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구성원들이 엄청난 인내심을 가져줍니다. 내가 여기서 혹시 잘못하면 내가 나로 인해서 더 회사가 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기업이라는 조직 내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구성원들이 굉장한 인내심을 가져주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퇴사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저희가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직 운영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 부서가 모든 제도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구성원들이 알아서 만들고 어떤 구성원들은 부서에서 자기 단위에서 먼저 해보고 그 작은 제도의 성공 사례를 회사에 제안해서 회사 전사적으로 적용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거를 막 고민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회사 내 어떤 한 공간이 의미는 좋았는데 엄청 실제로는 사용을 안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구성원들이 이 공간이 아깝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 높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걸 회사가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자기들이 집에서 막 안 쓰던 거 가져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공간이 약간 회사 내 사랑방 같이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 공간 효율이 높아진 거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들이 저희한테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과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임팩트 투자자라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임팩트나 뭐나 상관없이 이 기업은 이걸 진심으로 하는구나. 근데 보니까 구성원들의 역량, 구성원들의 태도, 경영진의 마인드와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회사의 경영에 도움이 되겠네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를 투자자들은 막 단기 수익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투자자는 임팩트 투자자가 아닌데도 장기주의 접근을 계속 해주십니다. 길게 보고 갑시다. 이렇게 저희한테 오히려 얘기하세요.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누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 중에 저희를 도와줄 이유가 없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위스에서 세계적인 학자가 한국에 날아와서 너네 도와주고 싶다. 니네 보니까 굉장히 내가 평생 고민하던 어떤 문제를 아프리카 말라리아 이런 전문가신데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막 세계 1등 회사 이런 회사들도 연결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정성 있는 실천 노력의 결과가 임계점을 넘어서면 생각보다 정직하게 드러난다라는 거를 저희의 체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션과 이제 철학을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그냥 외부에 좋게 보이기 위한 마케팅적인 목적으로 또는 누군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진짜 그런 회사 만들어보고 그런 회사가 정말 만들어진다면 그 회사야말로 경쟁력이 더 높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나름의 가정과 신념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좀 더 장기적으로 회사를 바라보고 전략적인 실행을 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나 성과 창출이 우리가 경쟁력으로 바라보고 이런 미션과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보면은 또 많은 다른 기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션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조직 내 문제도 많은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그게 비용만 잡아먹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 미션이나 지속 가능성을 비용이나 부담으로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증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 이게 근데 나는 확신이 없어. 그냥 비용이나 부담이 더 클 것 같아라고 미션이나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면 진짜 그렇게 나타나고요. 나는 믿어. 우리가 미션과 지속 가능성 진정성 있게 하면 확실하게 회사의 경쟁력과 더 좋은 기회들을 불러올 거야라고 하면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내외부에 우리의 2030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삶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자. 근데 이게 10억 명의 삶은 그러면 그냥 사회적 가치만 얘기하는 거냐? 저희가 내부에서 초반에 아까 그런 고민할 때 많이 고민했던 게 비즈니스 수익 모델과 저희의 임팩트 창출하는 임팩트 모델을 통합시키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되어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렇게 임팩트를 얘기하는 게 10억 명의 삶에 임팩트를 준다는 거는 수십억 명한테 진단의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당연히 매출이 높아지고 수익성도 더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통합된 관점에서 계속해서 어떤 임팩트 유니콘이라고 하는데요. 임팩트 유니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에 저희가 좀 경험했던 배움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저희의 경험이라서 일반화시킬 수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같은 공감을 하시거나 또 그런 관점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의껏 경험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정근 CSO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노을의 이제 사례를 살펴봤고요. 노을이 어떻게 소셜 미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더 다양한 소셜 임팩트를 위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스크의 노성진 컨설턴트 선임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 소셜 임팩트를 위한 다양한 사례들, 기업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MI 소셜 컴퍼니, 약칭 미스크에 다니고 있는 노성진 선임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된 걸까요?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MI 소셜 컴퍼니이고, 저희는 아까 이제 안정권 CSO님도 이제 노을의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미스크를 관통하고 있는 미션은 저희는 사회 양극화, 사회적인 문제를 비즈니스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구성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ESG 컨설팅이나 혹은 CSR 컨설팅과 같은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셜 벤처들을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엑셀러레이팅한 소셜 벤처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을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임팩트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안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임팩트 투자자들한테 필요한 그 임팩트 소셜 벤처들한테 필요한 자금을 저희가 전달을 하는 역할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500개의 기업을 육성을 했고요. 그 중에 91개의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중 74% 정도가 이제 초기 창업 비율입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지표로 말씀드리면 442억의 운용 자산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네, 뭐 5,200억 정도의 저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치가 5,2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AVPN이나 1% for the Planet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무브먼트에 저희는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442억의 운용자산을 갖고 있고 팁스 운용사이기도 하면서 저희는 성수동에 코오피스를 코워킹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창업의 경험을 2차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 첫 이제 커리어의 시작은 카카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카카오에 있다가 선배들이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가면 스톡을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톡 옵션을.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카카오 게임즈로 이동을 하였고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사업 PM 전략 글로벌 사업을 담당하면서 있다가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MI 소셜 컴퍼니에 합류를 해서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H-온드림이라는 사업의 PM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코이카와 함께하고 있는 CTS 사업 PM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스크에서는 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코이카 CTS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현대 스타트업 챌린지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통 데이터나 마케팅을 이제 제가 이전 카카오에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지금 스타트업들, 소셜 벤처들에게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강 교수님이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셜 벤처의 정의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소셜 벤처 잠깐 이렇게 보시면 크게 좀 작아서 화면이 작은데 소셜 벤처 말씀을 드려보면 소셜 벤처는 아까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이윤 추구를 동시에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재밌는 건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저희가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건 보통 NGO나 NPO에서 하던 역할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건 스타트업이나 기업 쪽에서 많이 추구를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정의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노을처럼 우리는 소셜 벤처야, 우리는 소셜 벤처의 미션을 갖고 있어, 우리는 그걸 내재화할 거야라고 이제 이사님이 계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소셜 벤처로서 자신들을 디파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윤 추구까지 할 거야라고 하는 조금은 NGO 성격의 쪽으로 치우쳐진 소셜 벤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혹은 BM적으로 이윤만을 추구를 하다가 조금은 공익적인 마인드,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소셜 벤처로 넘어오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애당초 소셜 벤처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이 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익 쪽으로 계속 계시다가 거기서 이윤 추구로 넘어오시는 경우, 그리고 이윤 추구만 하다가 공익 쪽으로 넘어가는 이 세 가지 경우로 저희가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곳에서는 아쉽게도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할 때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출중히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비즈니스 관점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있으세요. 사회적인 가치는 너무 잘 지키려고 하시지만 그 와중에 비즈니스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 우리가 소셜 벤처로서 J커브를 그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하시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육성을 하냐면,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는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내부에서는 Impact for Business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대전에는 지금 기술 창업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한번 두드려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뭔가 이런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기업들을 저희는 Business for Impac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례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스에도 돌봄드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돌봄드림은 이제 대전 태생이고요. 어떤 기업이냐면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공기주입식 조끼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공기주입식 조끼가,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유행했던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 보셨을까요? 우영우 드라마를 보시면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어떠한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 꽉 껴안아주면 안정적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압박하는 조끼가 있긴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무게추를 달아서, 좀 되게 무거운 조끼겠죠. 그거를 갖고 이제 입히면 비교적 그래도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돌봄드림은 이걸 좀 혁신해서 조끼 안에다가 공기 주머니를 넣고 사람의 손으로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조끼가 커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게를 달았던 조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은 보통 발달 장애 아동들한테 많이 입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기주입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를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될까요? 이게 될까요? 근데 이제 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버전 1이었어요. 이게 매뉴얼 펌프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아마 가시면 있을 거예요. 저기 부스에 가시면 펌프할 수 있는 조끼가 있을 텐데, 버전 2는 스마트 조끼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신호를 잡아서 그 어떠한 불안정한 신호가, 이제 신체적인 신호가 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알아서 이제 돌봄드림 대표님이 계시네요. 네. 스마트 조끼, 네, 잡아서 이렇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이 저를 처음 만나셨을 때, 저기 뒤에 계신데, 대표님 처음 만났을 때 대표님의 말씀 주셨던 게 저희 IPO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이게 인구가 그만큼 될까? 이게 또 고가의 제품인데 아무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도 이게 진짜 사업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대표님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비즈니스 사이드 쪽에서 우리가 이 돌봄드림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서 우리는 조끼,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조끼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조금 더 발달장애인 분들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회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방향으로 조금 리브랜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풀 비즈니스가 이러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돌봄드림과 같은 사례가 될 것 같고 반대로 그 조인앤조인이라는 디저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H온드림이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최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여기 대표님은 사실 크게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뭔가 관심은 있었지만 안에서 기업 내부에서 내재화하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관심은 있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엑셀러레이팅 과정 중에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임팩트를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조인앤조인이 런칭한 널담이라는 브랜드는 식물성 재료를 갖고 비건 디저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몸에 좋고 근데 그것과 더불어 식물성이기 때문에 계란 흰자를 쓰지 않고 아쿠아파바라는 제품 병아리 콩으로 만든 제품을 갖고서 지금 흰자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를 하면서 그 달걀을 만드는 닭을 대체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닭에 들어가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캐슈넛유라는 것을 활용을 이제 우유 대신 하면서 저희도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젖소를 저희가 이제 키울 때 이산화탄소도 많이 들고 물도 많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캐슈넛유를 대체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였고, 그래서 조인앤조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치를 담고 본인들은 이제는 예전에는 맛있는 비건 디저트를 만드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적으로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포 임팩트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 장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돌봄드림이랑 이제 조인앤조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웹사이트에 이 사회적인 가치나 미션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벤처는 되게 조금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투자자한테 전혀 투자를 받지 않고 IPO까지 갔던 사례이지만 또 어떤 기업은 임팩트 투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정의된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소셜벤처 물론 판별도 있고 사회적 기업 인증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인증이나 판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미션을 얼만큼 내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 판별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소셜벤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이아이 컴퍼니라는 곳은 제가 올해 코이카 CTS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나게 된 기업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구강 검진을 이제 도움을 주는,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구강 검진과 구강 관리 교육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원격 의료 체계가 지금 법적으로 아직은 이슈가 있는데 카이아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베트남은 원격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셨고요. 근데 물론 카이아이 컴퍼니도 기술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엑셀러레이팅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코이카 CTS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노을에서도 CTS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수혜자를 명확하게 잡아야 지정을 해야 CTS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활동이 몇 명의 수혜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수혜자도 둘로 나뉩니다. 직접 수혜자와 간접 수혜자로 나뉩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자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간접 수혜자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또 이제 물론 저희 MI 소셜 컴퍼니 미스코와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로직을 만들게 되긴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소셜 벤처가 아니었다가 이런 걸 재정의하면서 소셜 벤처로 본인들을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카이아이 컴퍼니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왜 소셜 벤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 소셜 벤처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소셜 벤처가 되면 좋은 것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미스코와 같이 임팩트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좋은 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가면 저희 대표님이 이제 기고하신 글에서 나온 발췌를 한 건데요. 왜 해야만 하는 거라고 묻던 때는 지났다. 지금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이다. 그만큼 이 소셜 가치, 사회적 가치를 왜 스타트업이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왜라는 질문을 하던 때는 지나갔다고 저희 대표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데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아직도 왜라고 질문을 하는 스타트업은 여전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솔직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사회적 가치가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나 아니면 기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더 관심이 생기면서 그리고 ESG에 대한 키워드가 점점 더 화두가 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임팩트 투자의 정의를 할 때 임팩트 투자는 뭘까라고 보면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목적성,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는 투자를 하는가에 이런 목적성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측정 가능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익성. 그래서 이 소셜 벤처가 확실히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측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측정이란 단어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부에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답변은 미스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과 관련해서. 네. 근데 임팩트 투자자가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이 그러면 임팩트 투자자한테는 어떤 개념일까? 어떠한 의미일까를 바라보면 임팩트 투자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투자자는 아무래도 어떠한 사업 활동을 별도로 하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투자를 통해서 이윤을 현실화하는데 그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의 대상이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투자를 하면서 임팩트 투자를 저희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임팩트 투자, 사회 책임 투자, 전통적 투자, 뭐 전통적 자산, ESG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은 나중에 네이버에 가시면 진짜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임팩트 투자 유치에 대해서 기업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 미스크도 포함되어 있는 임팩트 투자사에서 직접 유치를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자 펀드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거. 근데 보통 이제 투자 펀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임팩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겠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조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대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투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한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은 좀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에서 어떠한 문제 해결을 내부에서 못하는 것들을 기민하고 빠른 스타트업과 함께 하면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모델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때로는 오해하면 스타트업의 물품을 대기업한테 판매한다. 대기업이 수주를 준다. 용역을 준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볼 수도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짜 같이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동일할 경우에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립이 되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스타트업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대기업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네, 임팩트 투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의도성, 추가성, 측정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를 통해 의도적으로 목표하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성이라고 해서 투자를 통해 재무적 투자자가 어려운 영역에 마중물 투자를 진행하는가를 미스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변화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 가능한가 이 측정성 이 세 번째를 저희 미스크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미스크에서의 이제 투자 운용 전략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팀을 발굴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어떠한 렌즈를 갖고 보게 되고 투자를 한 다음에 사후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회수 전략이 있는데요. 이거는 딱히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내부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 스스로도 아직 답변을 내리지 못한 질문인데요. 과연 당근마켓은 소셜 벤처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근마켓은 소셜 벤처일까요? 아닐까요? 왜냐하면 당근마켓은 본인들을 소셜 벤처라고 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광고 플랫폼인데 지역 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들이 아무리 비딩을 한다고 해도 광고를 뭐 크게 담지 않고 주로 소상공인들,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하려고 커뮤니티성을 다시 회복하려고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과연 소셜 벤처일까 아닐까를 저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소셜 벤처가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반면 아까 저희 대전 창경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셜벤처나 임팩트 투자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개념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투자가 점점 일반 투자화가 되어야 돼서 일반 투자사들도 임팩트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셜벤처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스타트업들도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를 해야 된다는 미래를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미스크는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당근마켓과 같은 기업들이 소셜벤처라고 스스로를 디파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당근마켓이 소셜 벤처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제가 보기엔 가장 확실한 것은 대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소셜 벤처라는 것 자체나 미션이 무엇이냐, 그 회사의 미션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보통 정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연사님을 모시고 소셜 벤처에 대해서 소셜 사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마치기 전에 네.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